자, 내년에 또 금리 말고도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변수가 많은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중국이 지금 코로나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진짜 이제 리오프닝이 될 것 같고요. 내년에는 네. 올해죠 이제. 네. 또 우크라이나 사태도 오래 끌었는데 뭐 올해는 어떤 형태로 좀 종식이 되지 않겠느냐 좀 예측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감안하면 올해 좀 주목할 만한 업종이나 이런 거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저는 결코 낙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네, 빨리 종식됐으면 하고 푸틴이 최근에 뭐 약간 이제 휴전 좀 했으면 이런 뉘앙스를 하는데 제가 주식을 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편향이 있을까봐. 전쟁은 그냥 1980년도에도 그때 그 물가 공포 속에 79년 12월 24일 날 그때는 소련이었죠. 소련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고 했잖아요. 그 침공했던 전쟁이 8년 갔어요. 오래 갔네요. 꽤 오래 갔습니다. 그리고 1980년도 9월 22일 날 있었던 그 이라크가 이란을 침공한 그 전쟁이 8년 갔어요. 그래서 전쟁이 빨리 종식이 되면서 시장이 급등할 거야 상상은 하진 않습니다. 네네네. 보수적으로 상상을 하고 단지 그렇게 전쟁이 두 개가 겹쳐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도에 물가가 잡히고 주식시장은 강하게 반등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쟁이 계속 주식시장을 억누르는 그런 걸로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요. 내년에 시장이 올라가는 그 모멘텀에 가장 중요한 게 페드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이제 멈추는 부분도 있겠지만 올해 2022년 주식시장을 괴롭혔던 또 다른 큰 변수가 하나 있었어요. 중국의 지나친 방역. 우리나라가 대중 수출 비중이 너무 높잖아요. 근데 요즘 중국으로 수출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무역 수지도 적자가 나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관광객이 2019년도에 600만 명이었고 2016년도에 800만 명이었는데 한한령 이후로 사드 보복 이후로 회복하는 듯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그냥 100만 명 밑으로 20만 명까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제 타격을 줬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전격적으로 풀리고 있잖아요. 1월 8일부터 입국자에 대해서 방역 격리 안 한다. 뭐 이렇게 되면서 그게 엄청난 폭발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고요. 그래도 중국 관광객이 다시 오겠어라고 하는 생각에 주변 분들 보시면 요즘 해외로 엄청 나가죠. 많이 나가죠. 네, 뭐 일본으로 나가고 일본도 이제 비자가 다시 해결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막 나갑니다. 막 아니 지금 금리 수준에 너 나갈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죠. 최근에 CES도 열리고 그죠? 확실히 그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리오프닝이 이제 본격화되는 그런 모습을 있기 때문에 이번에 2023년은 한마디로 키워드가 2022년도는 고물가와 중국의 시진핑 3년임을 위한 지나친 방역으로 고생했던 어떻게 보면 인재에 가깝죠. 페드 시진핑. 네. 이 사람이 버린 일. 사람이 만든 어떤 이 인재에 가까운 장이었다면 2023년에는 이 두 가지가 모두가 다 조금 정상화되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리오프닝 관련된 섹터랑 주식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내년에 금리 인상이 잦아든다고 해도 여전히 금리 레벨이 이제 높은 수준에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이 높아진 금리에 어울리는 업종은 지난 1, 2년간 주식을 바라봤던 기준과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아요. 네. 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일단 금리가 오르는 게 이제 멈추기만 하더라도 여기서 5.5, 6%를 가정을 했던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면서 1차 리바운드가 있을 거고요. 2019년 하반기처럼 그때 ISM 제조 PMI 같은 게 이제 50 이하로 떨어지면서 이러다가 금리 올렸다가 경기가 너무 망가지는 거 아니야? 이 두려움에 페드가 금리를 내려니까 네. 그때부터 이 플랫폼 기업들이 막 날아가기 시작했었죠. 그런 측면으로 보면 그 미국, 한국의 이 플랫폼 기업들도 주가가 리바운드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고점을 뚫는 거는 금리가 다시 뭐 1%까지 떨어지면 정고점을 뚫겠지만 그게 아니라 페드 금리 수준으로는 뭐 내년 하반기에 뭐 낮추니 많이 이런 얘기인데 시중 금리가 10년물 국채 금리 수준이 다시 2.5 정도만 가더라도 지금
빠졌던 그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의 하락폭의 절반은 다 회복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최근에 뭐 70% 많이 빠졌잖아요. 네. 고점 대비. 그럼 10,000원이 3,000원 됐는데 3,000원이 다시 6,000원만 가도 100% 나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이제 현상이 일어날 거고 우량 기업들은 가격이 다시 정상화되는 그런 흐름의 반등이라면 분명히 이번 상승장에 2020년도에는 빅7이었어요. 그죠? 주도하는 주도주에 대해서 네이밍이 될 건데 그 네이밍이 어떤 주식이 되는지는 시장이 가르쳐 주니까요. 우리가 여기 와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주도주를 네. 찾는 방법 52주 신고가를 네, 내는 기업들.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이제 저녁 때 남아서 이 52주 신고가 내는 종목들이 꽤 있거든요. 쭉 보면 예, 거기에 또 답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별 종목으로 조금 돌아가서요. 이 한국 대표 산업이면은 반도체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장현재가 SK 하이닉스 주가를 보니까 정말 내리꽂는다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았습니다. 네. PBR 기준으로 보면 19년 말 저점 부근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지표를 보면은 사야 될 것 같은데 이 차트를 보면은 못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국 반도체 기업 주가 예측도 좀 부탁드립니다. 워낙 이제 삼성전자를 우리나라 국민 여러분들이 거의 뭐 700만 명 정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거의 국민주가 지금 돼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1등 주식을 샀는데 너무 힘들어. 왜 이렇게 주가는 계속 빠지기만 하지? 라는 부분이 우리가 투자한 자산의 변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숙지를 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는데 반도체 기업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원래 반도체 산업이 사이클이 굉장히 이 부침이 심한 업종이고요. 그래서 2018년에서 19년 넘어왔을 때 그때랑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재고 수준을 보면 그때보다는 더 높아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죠. 예. 아니 재고 수준이 왜 이렇게 많이 높아졌지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반도체의 가장 큰 수출 대국이 중국이잖아요. 최근에 중국의 스마트폰의 생산량을 보면 확 줄었거든요. 그게 이제 방역의 영향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있었던 그런 교체 수요가 21년, 22년. 요즘 뭐 핸드폰이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교체 주기가 이제 3, 4년 정도라고 보면 그런 부분하고 맞물리면서 반도체에 대한 중국의 수요가 이제 일시적으로 확 줄어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내년부터는 이 핸드폰에 대한 교체 주기 이게 주식이 항상 우리가 선행지수라고 했잖아요. 네. 네, 6개월 먼저 반영을 한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가 됐던 뭐 일단 반영을 하면서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도체 주기가 짧아졌다고 하는데 그 짧아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PC 핸드폰에 이어서 데이터 센터였잖아요. 작년 말부터 올해 넘어오면서 데이터 센터를 다루고 있는 이 빅테크 기업들이 사람도 줄이고 있고 그죠? 예, 일단 투자를 어느 정도 고금리 상황에서 약간 진정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올해 최대의 또 문제가 바로 이 에너지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반도체 데이터 센터 정말 전기 먹는 하마거든요. 어마어마한 전기를 먹습니다. 뭐 데이터 센터 하나가 원자력 한 개에서 나오는 전력 다 쓴다고 할 정도로. 그러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우리나라도 내년에 이제 전기를 올리잖아요. 그죠. 데이터 센터의 소위 말하는 그 D램에 대한 교체 수요가 이제 시작이 되고요. 그 교체 수요가 시작이 되는데 DDR4에서 DDR4로 교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에너지 효율이 훨씬 좋다는 DDR5로 우리 빨리 교체하자라고 했더니 인텔이 여전히 이제 서버의 CPU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차세대 서버용 CPU 나온다더니 도대체 1년 반이 됐는데 왜 안 나와? 그러다가 이제 사파이어 래피즈가 자 이제 1월 말에 출시합니다 라고 얘기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이제 제대로 지켜지면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DDR5로 교체가 됩니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나? 또 우리 그렇게 의심해 볼 수가 있잖아요. DDR3에서 그러면 DDR4로 넘어갔을 때 주가가 올라갔는지 보면 되잖아요. DDR2에서 3로 넘어갈 때 2012년도에 DDR3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2013, 14년부터 본격적으로
DDR4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 DDR4가 2013, 14년도에 소위 말해서 본격적으로 시장에 침투가 되면서 그때도 반도체 랠리가 있었어요. 13, 14, 15년까지. 15년도에 사상 최대의 이익이 나오니까 또 15년도에 또 반도체 주가 또 마이너스 나요. 예, 선행을 하면서. 예, 그런 모멘텀이 내년도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삼성전자 사셔가지고 되게 마음 많이 속상하셨을 건데 이제 벌써 삼성전자 고점 친 게 21년 1월 달에 고점이었거든요. 96,800원 고점이었는데 2년 됐습니다, 벌써. 네. 2년 됐고 제가 오래됐네. 삼성전자 주가 장기 한 30년 보시면요. 아무리 기대도 3년 반이면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전고점 돌파할지는 모르겠지만 예, 최소한 그래도 한 8만 5천 원, 9만 원 정도까지의 반등은 있을 거다 생각하고 최근에 보면 그래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계속 물타기를 해서 단가를 많이 낮춰놓으셨어요. 네. 네, 그래서 올해 2023년에는 예, 충분히 그 단가 넘어서면서 그래도 내가 은행에 넣어놓은 것보다는 좋은 수익 났네. 예,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이 반도체만 거의 하고 있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결과가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반도체만 보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하이닉스 주가가 더 빠졌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CES에 하이닉스가 가서 또 뭐 새로운 거 막 발표하는 거 하는 거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중요한 사이클 산업에 항상 새로운 경쟁자가 무시무시한 경쟁자가 들어오는지 그걸 체크해야 되는데 거의 과점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지금 아직까지 D램 시장에는 중국이 못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과거 말씀하셨던 그 델타가 중요하다 얘기 좀 해주세요. 그 SK 하이닉스 퍼 뭐 2-3배 때 사면은 아주 저 물릴 수 있다 이런 얘기 또. 아, 예. 예, 부탁드립니다. 그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은 얼마 전에 나왔던 하이투자증권의 그 송명섭 연구원께서 저는 그분 보면서 이분은 반도체만 알고 계신 게 아니라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구나. 그분이 얘기한 큰 두 가지 변수가 있어요. 그 하나가 차이나 크레딧 임펄스라고 하는 중국 시장의 유동성입니다. 중국 시장의 유동성에 따라서 이제 경기가 왔다 갔다 하고 중국에서 엄청난 인원, 그 하이퍼스케일러에 해당되는 기업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핸드폰 만드는 업체들 등등 해가지고 한국으로부터 엄청난 반도체를 수입해오는 그런 식으로 하나 얘기하셨고 또 하나가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절대 수익이 많이 날 때 주가가 올라가고 수익이 안 나올 최악의 상황에서 주가가 빠지고가 아니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셨죠. 그러면서 이런 사이클 산업을 매매할 때는 그동안에 반도체의 PBR 밴드로 보면 하이닉스는 0.9에서 1.6 사이에서 움직이고요. 그러니까 0.9가 지금 깨져 있거든요. 네. 디램 가격 떨어지고 상황이 안 좋고 재고가 급증하니까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사서 0.9에서 1.6이 가는 거죠. 0.7에 올라가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80%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 삼성전자는 PBR이 1.1에서 2배 사이에서 움직이는 걸 얘기하면서 PBR을 보면서 밸류에이션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이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